나는 늘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갈라놓는 것은 머리에 좋고 나쁨이 아니라 어떤 길에서 언제 내릴 줄 아느냐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누구나 알아보는 명문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주머니 사정도 형편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다고 스스로 여겨지던 청년이었죠.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들어간 곳이 공고에서 용접을 배우고 전기를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기숙사가 있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졸업만 하면 취업까지 시켜준다는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돈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환상적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버티기만 하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 생각 하나로 나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안도했습니다. 밥이 나오고 잠자리가 있고 내일의 일정이 정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잠시 편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늘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불안, 한 달 뒤 월세를 떠올리는 불안,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끝이라는 불안.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안정이라는 말을 붙잡습니다. 요즘 세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 흐름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더 빨리 안전을 찾습니다. 자격증이든 공무원이든 정년이든 그 단어가 주는 온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몸은 안전해졌는데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용접 불꽃이 튀는 작업대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정말 이게 내가 평생 서 있어야 할 자리인가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 솟아올랐습니다. 학교는 나에게 밥을 먹여주고 잠자리를 주고 일자리를 약속해줬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인생의 그림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역시도 나 자신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버티는 게 사는 길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 나는 잘못한 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안전한 기차였습니다. 종착역에 도착하면 취업이 기다리고 있고 월급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나쁠 것이 없는 기차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기차의 목적지가 내 마음의 목적지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아주 우연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나는 평택 화력발전소에 실습을 나가 있었습니다. 그곳 한 구석에서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고시 합격 수기를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표지만 보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책이었죠. 나는 공고생이었고 그 책 속 사람들은 고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두 장 넘기다가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나와 똑같이 공고를 다니던 학생이 공부를 시작해 고시에 합격했다는 글이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딱 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아, 밑바닥 인생을 살던 나도 한 번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겠구나. 지금 돌아보면 이 생각에는 위험한 독도 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본 순간이었고 현실보다 한방역전의 달콤한 환상을 더 크게 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책은 내게 결정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 주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느냐? 그전까지 나는 그 질문을 한 번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가 시키는 대로, 부모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대로, 그냥 태운 대로, 밀린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운전대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말하지만 실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속도만 올리며 달릴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의 착각이죠. 방향 없는 성실은 결국 남이 그어놓은 레일 위에서만 속도를 높입니다. 그때
내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이렇습니다.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고시 공부를 해서 한 번에 인생을 뒤집어 보자. 용접이 아니라 정장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자. 다른 하나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게 네가 원하는 인생이냐? 남들이 부러워하는 타이틀을 갖고 싶을 뿐이지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느냐? 젊은 나는 당연히 첫 번째 목소리에 끌렸습니다. 가난한 집의 아들이 가진 가장 위험한 환상은 단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스스로도 모르게 잘못된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아주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분 상승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공부로 인생을 바꾸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왜입니다.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이기기 위해서인지. 그리고 그때 나는 남의 시선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사회는 늘 우리에게 더 나은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안정된 자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특히 경제가 불안할수록 그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이 약해질수록 정답처럼 보이는 길에 붙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은 대부분 남들이 만든 정답입니다. 그 길이 내 기질과 맞으면 복이지만 맞지 않으면 평생의 빛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빛, 아침마다 내 마음을 갉아먹고 퇴근 후에도 내 영혼을 소모시키는 빛 말입니다. 파울로 코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우리를 올바른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고. 나는 그 말을 훗날 사업을 하면서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탄 공고라는 기차는 사실 나를 행복으로 데려다 줄 열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열차에 올라타 보았기 때문에 이 방향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다른 열차로 갈아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을 알아차렸는데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체면과 자존심과 여기까지 한 게 아까워서 라는 말로 자신을 묶어놓는 사람. 그 사람은 종착역까지 가버립니다. 목적지가 내 마음의 목적지와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날 발전소 구석에서 책을 덮고 난 뒤 내 안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여전히 불꽃 앞에 서고 여전히 같은 식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한 문장이 자꾸 울렸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문장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꿔놓는 스위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나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해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안전만으로는 사람의 인생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밥과 잠자리는 몸을 살리지만 방향은 영혼을 살린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나는 내려야 한다는 것. 잘못된 기차에서 제때 내려야 한다는 것. 그 질문이 마음속에 들어온 뒤로부터 나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기 어려워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공고생이었고 현실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다른 풍경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말 이 길 끝에 있는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인생일까? 이런 질문들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특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질문을 덮어두고 싶어집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괜찮아지니까요. 그러나 한번 깨어난 질문은 쉽게 잠들지 않습니다. 나는 고시 합격 수기집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처럼 설렘보다는 의심에 가까운 시선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결과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합격이라는 화려한 순간, 박수 받는 장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결론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뒤에 깔린 수년의 고독, 불안, 실패,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은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청년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과만 보고 과정을 상상으로 채워버리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 지루한 용접 인생에서 탈출해서 한 번의 판을 뒤집어 보자. 이 생각에는 세 가지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현실에 대한 조급함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밥을 먹고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삶이 너무 답답해 보였던 나는 이 현실을 견디는 법을 배우기보다는 현실 자체를 통째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현실이 싫을 때 가장 쉬운 선택은 현실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더 나아 보이는 다른 그림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의 성공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 수깃집의 주인공은 분명 자신의 처지와 성향, 능력을 냉정하게 바라본 뒤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의 내면은 보지 못하고 겉에 붙은 결과만 보았습니다. 고시 합격, 역전, 엘리트. 그 몇 글자의 마음을 빼앗긴 채 남의 꿈을 내 꿈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은 비교하는 순간부터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잃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기준을 외부에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할 때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사람인지에 대해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지, 사람을 조직하고 이끄는 데 재능이 있는지, 현장을 뛰며 무언가를 만드는 데 강점이 있는지, 그 어떤 것도 나 자신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기를 가면 대우가 좋다더라. 저 자리를 차지하면 남들이 부러워한다더라. 라는 말 몇 마디만 가지고 내 인생을 고시라는 내일 위에 올려놓으려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한동안 남의 꿈을 빌려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진짜 지식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내 수준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공부를 옛 성현들은 위인지학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는 조금만 힘들어지면 모든 것이 고통으로 변합니다. 책을 펼쳐도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만 맴돕니다. 이걸 못 해내면 나는 실패자야. 이걸 포기하면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지? 여기서 밀리면 나는 끝나는 거야. 공부가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 있을수록 어깨는 더 무거워졌고 숫자와 글자로 채워진 노트를 볼수록 가슴 깊은 곳에서 이게 정말 내 길이 맞나 하는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사람은 몸이 보내는 신호보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참고 버티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훗날 사업을 하면서 나는 수없이 많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화려한 스펙을 갖췄지만 눈빛이 죽어있는 청년, 학벌은 좋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청년, 회사 이름만 말할 줄 알지 자기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청년들, 그들을 볼 때마다 나는 옛날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나 역시 한때는 남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코스 위에서 남의 꿈을 내 것이라고 믿으며 달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남의 꿈을 대신 살아주는 대가로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공허라는 사실입니다. 고시든 대기업 입사든 유명 직업이든 화려한 타이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길이 진짜로 당신의 내적 동력과 맞아떨어지면
그 길은 분명 값진 도전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단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선택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견디기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지. 끈기 있게 버텨야 성공하지. 그러나 나는 나중에 완전히 반대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길에서는 끈기보다 끊기가 더 큰 재능이다. 내가 고시라는 이름의 기차를 내려야겠다고 마음먹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 언젠가는 안정된 자리 하나는 생긴다. 요즘 세상에 고시만 붙으면 인생 편하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 인생에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제도와 규정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관찰하고 현장을 보고 손에 흙을 묻히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었다는 것을 고시 공부를 계속할수록 내 안은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잘 참고 버티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 결정은 멋있지도 않았고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실패했다는 낙인이 찍힐 것 같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만두겠다고 결심한 순간 내 안에서 가장 먼저 올라온 감정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아, 드디어 인정했구나.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끝까지 버티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멈추는 데도 필요하다는 것을 고시라는 이름의 기차에서 내려온 뒤 내 앞에는 넓은 공백이 펼쳐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사람은 한번 어떤 진실을 알아버리면 그 이전의 무지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이미 다른 방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출발선에서 말입니다. 나는 나중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것도 이름난 학과가 아니라 신설된 데다 경쟁도 별로 없던 미달 학과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초라한 선택이었습니다. 공고를 나와 고시를 포기하고 또다시 남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출발점에서 나는 결정적인 깨달음 하나를 얻었습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잘못 앉은 자리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첫 선택에 집착합니다. 어느 대학을 갔는지, 첫 직장이 어디인지, 첫 사업이 무엇이었는지, 마치 그 첫 단추가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첫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직장, 잘못된 전공, 잘못된 인간관계, 잘못된 투자. 나 역시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를 만드는 선택과 가난을 고착시키는 선택의 차이는 아주 분명한 지점에서 갈립니다. 잘못된 기차에 탔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 그리고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간에 내려 다른 기차를 타는 사람, 전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해 보입니다. 정해진 레일 위에서 정해진 속도로 정해진 종착역을 향해 가니까요. 하지만 그 삶은 평생 남이 그어놓은 선로 위만 달리는 삶입니다. 반면 후자는 두렵습니다. 내려서야 하고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고
때로는 다시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직접 그은 선로를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나는 두려웠지만 결국 두 번째 길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고시라는 기차에서 내려 나만의 동력을 찾는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멋있지도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고 나 자신도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이 길이 맞는가? 내가 너무 무모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내려섬, 그 포기, 그 방향 전환이 없었다면 지금의 기업도, 지금의 자산도, 지금의 철학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화려한 선택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의 성공은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답답한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한 권의 책, 한 줄의 문장, 한 번의 깨달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내게는 평택의 한 발전소 구석에서 읽었던 그 책이 바로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남이 정해준 기차만 타지 않겠다. 내 인생의 목적지를 스스로 묻고 잘못된 기차에서는 제때 내려오겠다. 그리고 그 다짐 위에 경험과 독서, 몸과 정신을 갈아 넣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잘못된 기차를 탔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잘못 탔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길로만 가면 한 방에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특히 가난한 청년일수록 이 유혹은 더 강합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공고에서 용접을 하며 전기를 배우며 매캐한 연기와 색가루 속에서 하루를 보내던 나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 정말 이 길 끝에서의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인생일까? 문제는 그때의 나는 질문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질문은 했지만 그 질문에 답할 용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나는 남의 답을 빌려 살았습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성공의 공식, 주변 사람들이 추천하는 안전한 길, 뉴스와 통계가 말해주는 평균적인 선택, 이런 것들은 모두 틀릴 확률이 낮은 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답은 틀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답일지도 모릅니다. 그 답이 내 삶과 맞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나는 또 하나의 사실을 배웠습니다. 실패 자체보다 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틀린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날의 고시 경험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실패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 전체로 보면 가장 값비싼 수업료를 낸 최고의 강의였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남의 꿈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웠고 내 안의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길은 정말 내가 원하는가? 아니면 남들이 좋아할 길인가? 이 목표는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드는가? 이 일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는가? 아니면 시계를 자꾸 보게 되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계속해서 아니요 라는 답이 나온다면 나는 과감히 그 길을 접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변에서는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왜 포기하십니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는 포기가 미래의 거대한 손실을 막는 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흔히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업을 하며 본 바로는 사람을 진짜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잘못된 길에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고시를 포기한 그날 나는 좋은 자리의 가능성을 하나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나는 비로소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위에서 기업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고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더 큰 철학과 기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남이 그어놓은 길 위를 묵묵히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길이 정말 당신의 내적 동력과 맞는 길이라면 나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이게 정말 내 길이 맞나? 라는 질문이 계속 들린다면 그 질문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 질문은 당신을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살리러 온 신호일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머리가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머리가 무너지면 돈과 기회는 반드시 달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버텨냈느냐고. 위기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느냐고. 많은 이들이 무슨 비밀 전략이나 남들이 모르는 정보망을 상상합니다. 물론 정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체력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인생과 사업은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몸이 버텨주지 못하면 중요한 순간 단 한 번의 결정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공고 시절 용접을 하면서 몸이 고된 삶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배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멘트 바닥 위를 걸으며 무거운 철판을 들고 불꽃이 튀는 현장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릴 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람의 몸은 이렇게까지 혹사당할 수 있구나. 동시에 또 하나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버텨내기도 하는구나. 그 경험은 내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몸을 함부로 쓰면 인생이 너무 빨리 닳아버린다는 것. 둘째, 제대로 관리된 몸은 상상 이상으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체력을 지키는 데 투자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절제된 식사, 불필요한 술자리와 밤샘을 피하려는 노력. 남들이 놀러 다닐 때 나는 공장과 사무실 사이를 오가며 시간을 아꼈고 잠을 오래 자지 못하는 날에도 깊이 회복되는 잠을 자려고 애썼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젊을 때는 그냥 버티면 되지 않느냐고. 맞는 말입니다. 20대, 30대에는 몸이 조금 무리해도 버텨줍니다. 밤을 새워도 다음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피곤해도 정신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때의 억지 버티기는 가장 위험한 칼날이 됩니다. 회사는 늘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것인가, 지금 사업을 접을 것인가, 투자를 확대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이때 경영자는 숫자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의 마음, 시장의 분위기, 정책의 흐름, 기술의 방향,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변화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복잡한 요소들을 동시에 떠올리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몸이 지쳐 있으면 머리는 반드시 가장 쉬운 길을 찾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가자. 일단 미루자. 나중에 다시 생각하자. 이렇게 미루고 피하는 선택들이 쌓이면 그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수억, 수십억, 때로는 수천억의 손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체력을 단순히 건강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체력은 곧 판단력이고 판단력은 곧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몸을 위한 세 가지 습관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첫째, 아침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새벽과 아침 시간은 인간의 머리가 가장 맑아지는 시간입니다. 나는 중요한 회의나 결정을 될 수 있으면 오전에 잡았습니다. 몸이 덜 지친 상태에서 하루의 방향을 정해야 그날 전체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머리가 흐릿하다면 그날의 의사결정은 대부분 편한 선택, 안전한 선택,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으로 기울어집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아침의 컨디션을 통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나는 운동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움직임의 가치를 잘 아는 사업가였습니다. 피가 돌지 않고 어깨가 굳어 있고 허리가 뻣뻣하면 사고도 함께 굳어집니다. 숫자를 보다가 막혔을 때, 보고서를 읽다가 머리가 무거워질 때 나는 가만히 앉아서 더 쥐어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공장을 한 바퀴 돌며 기계를 보고 사람을 보고 밖에 공기를 마시며 몸을 먼저 움직였습니다. 놀랍게도 몸이 풀리면 머리가 풀립니다. 막혀있던 생각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셋째, 무리하게 버티지 않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죽어라, 버텨야 한다고 말합니다. 버티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버티기는 용기와 멍청함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밤을 새우며 보고서를 만들고 며칠을 연속으로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열정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몸은 이미 조용히 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수록 가능한 한 몸을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짧은 휴식, 깊은 수면, 간단한 스트레칭, 규칙적인 식사, 이런 것들은 사치가 아니라 수천억짜리 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직원이든 자영업자든 투자자든 아직 진로를 찾지 못한 청년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나는 중요한 순간마다 판단이 흔들릴까? 왜 늘 후회하는 선택을 반복할까? 그 답은 머리가 아니라 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은 제대로 자고 있는지, 끼니는 챙기고 있는지, 하루 중단 30분이라도 숨을 깊게 쉬며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있는지 말입니다. 지친 몸은 늘 쉽고 짧고 눈앞의 이익만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들이 쌓이면 인생은 어느새 돌이키기 어려운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똑똑해지고 싶다면 먼저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체력은 단지 오래 살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입니다. 아무리 멋진 설계도를 갖고 있어도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어도 몸이라는 기초가 무너지면 그 꿈은 현실 위에 서지 못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용접공으로 몸을 혹사당했던 기억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몸을 존중하는 법, 몸을 아끼는 법, 몸을 통해 머리를 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내 몸을 값싼 소모품이 아니라 가장 비싼 자산으로 대우하겠다. 그 다짐이 서는 순간 당신의 생활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판단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면 돈의 방향은 서서히 당신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삼성이라는 회사를 키우면서 수도 없이 느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전자, 건설, 화학, 금융까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업을 동시에 하셨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버려놓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는 한 번에 하나에만, 그것도 남들보다 훨씬 더 깊이 집중하려 했을 뿐입니다. 집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산만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현장에서 느낀 집중의 반대말은
애매함이었습니다. 이 길도 좋아 보이고 저 길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사업도 버리기에 아깝고 저 사업도 놓치기 싫고 모든 가능성을 손에 쥐고 가려는 마음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 중 하나는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조금씩 다 해보려 합니다. 부자는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잔인할 정도로 나누고 선택한 것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용접을 하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용접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불꽃이 튀는 철판 앞에서 딴 생각을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고로 이어집니다. 몸으로 하는 일에서 집중은 곧 생존입니다. 사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숫자를 볼 때는 숫자에,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에, 현장을 볼 때는 현장에, 책을 읽을 때는 책에, 눈앞에 한 가지에 몰입하는 습관이 없으면 언젠가 반드시 큰 사고가 납니다. 그 사고는 기계 하나가 멈추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키우면서 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자주 보았습니다. 늘 바빠 보이는 사람과 실제로 결과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늘 바빠 보이는 사람은 하루 종일 회의를 돌아다니고 전화기를 귀에 붙이고 살며 메신저와 보고서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에게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진짜 결과를 만드는 사람은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회의도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말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상에 앉으면 한 번에 한 문제에만 매달립니다. 잡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시간과 에너지를 한 덩어리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나는 시간을 얼마나 썼느냐보다 집중한 시간 동안 무엇을 만들어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었습니다. 집중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길러야 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한 번에 한 가지만 결정한다는 원칙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신규 사업 진출을 결정하는 날에는 인사 문제나 사소한 비용 절감 안건을 함께 다루지 않았습니다. 머리와 가슴이 온전히 한 문제에 매달려 있어야 나중에 후회가 적습니다. 둘째, 나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질문 하나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 매출이 아니라 신뢰일 수도 있고, 숫자가 아니라 브랜드일 수도 있으며, 공장이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서야 그 해, 그 분기, 그 달의 방향이 잡히고 집중해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셋째, 잡음을 줄이는 결심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알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보고를 다 받아야 직성이 풀리고 모든 자잘한 결정에 관여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이런 스타일의 리더는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보고 체계를 단순하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할 것, 위임해도 되는 것, 아예 몰라도 되는 것을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내 머리를 더 많은 정보로 채우는 대신 정말 중요한 정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는 것이 경영자에게는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각종 플랫폼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알림, 수백 개의 콘텐츠, 끝없이 쏟아지는 뉴스와 소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집중을 찢어놓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남의 계획 속에서만 움직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광고가 던져주는 욕망, SNS가 자극하는 비교심, 뉴스가 만들어내는 불안에 흔들리며 정작 자기 인생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이 질문을 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남의 소비와 자랑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몸과 내 능력, 내 경험과 내가 만들고 싶은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가? 돈은 집중을 따라 움직입니다. 집중이 분산되면 돈의 흐름도 함께 흩어집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해도 실제로 집중한 시간이 1시간이라면 그 사람의 가치는 1시간짜리입니다. 반대로 하루 4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더라도 그 4시간을 완전히 집중해서 사용한다면 그는 8시간을 산만하게 보낸 사람보다 훨씬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부자는 없습니다. 집중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벌어도 결국 잃게 됩니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그 삶에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 주십시오. 이것저것 조금씩 손대며 모든 가능성을 쥐고 가려 하지 말고 당신이 선택한 한 가지를 위해 다른 9가지를 내려놓는 용기. 그 용기가 쌓일수록 당신의 집중은 더 날카로워지고 집중이 날카로워질수록 돈과 기회는 점점 당신을 피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 내일도 어제와 똑같이 보게 된다는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복사한 것처럼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는 길도 같고 만나는 사람도 같고 먹는 것도 같고 퇴근 후에 하는 일도 같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 역시 늘 비슷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돈의 흐름만 혼자서 달라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젊은 시절 공고에서 용접을 하며 똑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숙사를 나와 같은 작업복을 입고 같은 작업장으로 가서 같은 불꽃을 보며 같은 사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몸은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택 화력발전소에서 우연히 집어든 한 권의 책이 내 인생의 레일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와의 첫 번째 마주침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낯선 경험 하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험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습관처럼 반복하는 경험, 그리고 나를 깨우는 낯선 경험입니다. 첫 번째 경험은 안정감을 줍니다. 익숙한 길, 익숙한 사람, 익숙한 일, 실수할 위험도 적고 부담도 적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만으로는 인생의 그릇이 커지지 않습니다. 2번째 경험은 불편함을 줍니다. 낯선 길, 낯선 사람, 낯선 환경. 처음에는 어색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편함이 사람 안에 잠들어 있던 내적 동력을 깨웁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2번째 경험을 선택하려 애썼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습니다. 왜 사막을 갔느냐고, 왜 산을 올랐느냐고. 겉으로 보면 사막과 산은 사업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 속에서 나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모래폭풍 앞에서 거대한 도시와 높은 건물,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몸으로 체감했습니다. 그 넓은 침묵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이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나는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산을 오를 때는 또 달랐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는 돌처럼 무거워지고 공기는 점점 희박해집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풍경은 장관이었지만 내 머릿속에 오래 남은 것은 풍경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낀 통증과 버팀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도 인생도 결국 버텨야 보이는 풍경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두 경험은 당장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아니었지만 내 안의 판단 기준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경험은 글감이자 판단의 재료이자 돈의 흐름을 읽는 감각을 키우는 학교라는 점입니다. 은행 잔고만 바라보며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숫자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몸으로, 눈으로, 발로 경험한 사람은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의 마음과 시장의 공기,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마다 반드시 그 땅을 여러 번 밟아 보았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공기가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을 직접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 새로운 기회를 잡는 사람과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의 차이는 학력이 아닙니다. 경험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기술은 어렵다며 피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오래된 인간관계에만 머물고 새로운 장소를 가는 대신 늘 가던 곳만 찾습니다. 그렇게 안전한 선택만 반복하는 사이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자산을 늘리고 싶다면 먼저 경험부터 늘리십시오. 거창한 여행이나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근 후 늘 가던 길 대신 다른 골목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것. 늘 만나던 사람 말고 평소 잘 섞이지 않던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는 것. 늘 읽던 분야가 아닌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집어드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일 때 머릿속 지도는 조금씩 넓어집니다. 지도에 새로운 길이 생기면 인생에도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새로운 길이 생기면 그 길을 따라오는 돈의 경로도 함께 생깁니다. 단,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경험은 기록될 때 비로소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도 사진 몇 장만 남긴 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경험은 잠깐의 즐거움으로 끝나버립니다. 나는 사막에서 돌아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항상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본 것, 느낀 것, 깨달은 것을 문장으로 붙잡아 두려 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기록들은 나중에 하나의 철학이 되었고 그 철학은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도 오늘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 반드시 그날 안에 짧게라도 기록해 보십시오. 그 기록이 쌓이는 순간 당신의 경험은 흘러가는 기억이 아니라 자산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경험이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학교라면 개념은 머릿속 지도를 다시 그려주는 연필과도 같습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책을 읽고 쓰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내가 모르는 단어만큼 내가 모르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인생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로 부족한 것은 돈이나 시간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개념과 언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 평택 화력발전소에서 우연히 집어든 고시 합격 수기집 이후 나는 의식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서, 경영서, 인문서, 역사서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바쁜데 언제 책을 읽었느냐고.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읽었다고.
읽지 않으면 바쁠수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겪은 경험은 강력하지만 경험만으로는 왜라는 질문에 끝까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떤 사업은 같은 조건에서도 성공하고 어떤 사업은 실패하는가? 왜 어떤 조직은 위기에서 살아남고 어떤 조직은 같은 위기에서 무너지는가? 왜 어떤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풍요 속에서도 망가지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경험 위에 개념이라는 렌즈를 하나 더 얹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개념을 처음 만났을 때 머릿속에서 지도가 통째로 바뀌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코나투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단순히 노력, 의지, 근성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던 인간의 행동이 그 단어 하나로 또렷해졌습니다. 사람의 행동 뒤에는 환경이나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고유한 동력, 스스로를 밀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 이 개념을 알고 나니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직원을 볼 때도, 파트너를 볼 때도, 심지어 나 자신을 볼 때도 평가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성실하냐, 게으르냐가 아니라 이 사람의 코나투스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개념 하나가 사람을 해석하는 언어를 바꾸고 언어가 바뀌면 결정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다고 말하는 그 현실은 어떤 개념의 안경을 쓰고 보고 있는가? 가난을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운 탓으로만 봅니다. 어떤 사람은 구조 탓으로만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습관과 선택의 결과로 봅니다. 같은 현실을 놓고도 어떤 개념을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과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원망의 에너지를 쓰고 두 번째 사람은 불평과 논쟁의 에너지를 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바꾸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나는 가능한 한 세 번째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단순히 지식을 쌓는 수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독서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수집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책 한 권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내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 하나를 건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시간 할인이라는 개념을 가져왔고 어떤 책에서는 기회 비용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또 어떤 책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어떤 책에서는 브랜드 자본이라는 개념을 건져 올렸습니다. 철학책에서는 자기다움과 주체성, 타자의 시선 같은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모아두니 현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도구 상자가 생겼습니다. 도구가 많을수록 같은 사건도 더 깊고 넓게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돈이 흐르는 방향과 사람이 움직이는 이유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독서는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경험은 많아지지만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나는 경험이 많아서 책은 굳이 안 읽어도 돼. 그러나 경험만 고집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경험이 시대와 어긋나기 시작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개념의 업데이트입니다. 경험은 과거를 설명해 주지만 개념은 미래를 준비하게 해줍니다. 나는 아무리 바쁜 날에도 몇 페이지라도 책을 넘기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께가 아니라 그날 새로운 개념 하나를 건졌느냐였습니다. 오늘 나는 성공과 행복을 구분할 수 있는 언어를 얻었는지, 리스크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는지, 운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새로 배웠는지, 이렇게 개념 하나만 건져도 그날은 결코 허투루 보낸 날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도 나는 과거의 경험만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책에서 얻은 개념을 함께 불러냈습니다. 아, 이 상황은 단순한 매출 하락이 아니라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구나. 해석이 달라지면 대응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당신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값싼 투자,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비싸지는 투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개념을 쌓는 독서입니다. 하루 30분, 아니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내리기 전에 책 한 장, 개념 하나를 머릿속에 심어 두십시오. 그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생각과 말과 결정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제와 다른 경험을 쌓는 것,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매일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는 따로 놓으면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이 둘이 서로 겹쳐지고 충돌하고 섞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돈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나는 평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몸으로 겪고 머리로 해석하고 다시 그 해석을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먼저 경험만 많은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설명할 언어와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본능적으로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감도 좋고 눈치도 빠릅니다. 하지만 자기 경험을 체계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엔 운이 좋겠지. 그러나 개념이 없으면 운이 좋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저 감 좋은 사람으로만 남을 뿐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전해줄 수도 상품이나 시스템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개념만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책에서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이론과 용어는 줄줄 외웁니다. 회의실에서는 말이 많고 분석도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 앞에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현장에 나가 손에 흙을 묻히지 못하고 실패의 통증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전략을 말할 수는 있지만 결과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가 가진 개념들은 몸으로 검증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 이 두 가지의 중간에 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몸으로 부딪히는 경험과 그 경험을 해석하는 개념을 동시에 키우는 사람 말입니다. 사막에서 돌아오면 책상 앞에 앉아 그 경험을 설명해 줄 개념을 찾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그 고통과 버팀을 정리해 줄 언어를 찾았습니다. 공장에서 하루 종일 기계와 사람을 본 날이면 밤에는 경영서와 입문서를 펼쳐 그날 본 장면의 의미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내 안에서는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험은 개념을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들었고, 개념은 경험을 다시 볼 수 있는 렌즈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둘이 서로를 밀어올리기 시작하자 나는 자연스럽게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책을 많이 쓰셨느냐고.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과 개념이 부딪히면 글은 쓰지 않으려고 해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사막에서 느낀 허무와 질문, 산에서 느낀 통증과 인내, 공장에서 느낀 무게와 책임감, 이런 경험들이 철학과 경영, 심리의 개념과 만나 하나의 문장이 되고 하나의 생각이 되고 결국 하나의 책이 되었습니다. 독자는 그 책을 통해 사막을 함께 걷고 산을 함께 오르고 공장을 함께 돌아다닌 것 같은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과 개념, 그리고 기록이 자산으로 변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돈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책을 쓸 때마다 이 책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를 계산하며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겪은 경험과 내가 얻은 개념을 어떻게 하면 독자에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진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돈은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쫓지 않고 경험과 개념, 그리고 기록에 집중했더니 오히려 돈이 나를 쫓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책이 쌓일수록 내 경험과 개념은 콘텐츠가 되었고 콘텐츠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통장을 열어보니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인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패시브 인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내게 그것은 경험과 개념이 자산으로 전환된 결과였습니다. 몸으로 겪고 머리로 정리하고 글로 남긴 것이 시간이 지나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만 쌓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개념만 모으고 써먹지 못한 채 쌓아두지도 마십시오. 오늘 하루 경험한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장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직장에서 부당함을 느꼈다면 그저 운이 나빴다고 넘기지 말고 조직 문화나 권력 구조라는 개념과 연결해 보십시오. 고객에게서 칭찬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단순히 기분이 좋았다고 끝내지 말고 신뢰와 경험 가치라는 개념과 이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경험과 개념을 연결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는 자신만의 언어와 해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언어와 해석은 강의가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히 많이 버는 길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개념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자산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 경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경험과 개념을 한 줄이라도 기록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날이 쌓일수록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나 노동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쌓고 개념을 배우고 기록까지 하면서도 끝내 돈의 흐름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차이는 재능도 운도 아닙니다. 바로 책임을 지는 순간을 통과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는 순간부터 인생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책임이란 단어는 늘 부담스럽게 들립니다. 책임을 지면 변명할 수 없고 남 탓을 할 수 없고 도망칠 명분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경험과 개념을 내 생각으로만 남겨두고 현실의 선택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똑똑한 직원, 성실한 직원, 아이디어가 많은 직원은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 앞에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시도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책임을 유예하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틀리면 상황 탓, 환경 탓, 시장 탓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말입니다. 반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단순한 의견 제시자가 아니라 인생의 플레이어가 됩니다. 나는 공고에서 나와 고시를 포기했을 때, 그리고 미달학과로 대학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이 책임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실패하면 누구 탓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환경이 안 좋아서, 운이 없어서라는 말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선택은 가벼운 생각이 아니라 무거운 결단이 되었습니다. 이 책임의 무게는 처음에는 사람을 짓누릅니다. 잠도 줄어들고 불안도 커지고 결정 하나하나가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무게를 견디기 시작하면 사람의 사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이 줄어들고 핑계가 사라지고 행동이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곧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면 내가 성장한 것이고 실패하면 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모든 경험이 자산으로 바뀝니다. 실패조차도 말입니다. 돈은 바로 이 책임 구조 위에서만 오래 머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온 돈은 반드시 빠져나갑니다. 복권, 한탕, 운 좋은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다시 가난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고 키우는 판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의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는 돈이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곁에만 머무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분석하는 사람입니까? 조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이 네 단계는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생각과 분석, 조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선택한 사람만 짊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은 언제나 그 선택한 사람에게만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나는 젊은 날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확신이 생길 때까지 미루지 마라. 대신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한 걸음 내디뎌라. 책임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한 선택을 끝까지 밀어보는 것, 남 탓하지 않는 것, 결과를 기록하고 다음 선택에 반영하는 것, 이 작은 책임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기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돈, 성공, 경험, 개념, 책임, 이 모든 것 위에 결국 남는 것은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떻게 돈의 크기까지 결정하는지 말입니다. 나는 인생의 끝에서 결국 무엇이 남을지를 자주 생각해 왔습니다. 돈도, 회사도, 직함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책도 시간이 지나면 절판되고 이름도 기억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끝까지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평가입니다. 이것은 숫자로 남지 않고 기록으로 완벽히 정리되지도 않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번 돈만큼 기억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룬 성과만큼도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살았는지,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려운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사업을 하며 사람을 채용하고 파트너를 만나고 또 떠나보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뛰어났지만 끝내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책임을 피했고 성과는 냈지만 사람을 소모품처럼 대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켰고 실수를 인정했고
자기 이익보다 기준을 먼저 세웠기 때문입니다. 돈은 이런 사람을 알아봅니다. 돈은 단기적으로는 계산과 기술을 따라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람의 태도와 기준을 따라 흐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자는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서 기준이란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준은 아주 현실적인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이익이 나지만 누군가를 속여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손해가 나더라도 신뢰를 지켜야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모두가 쉬운 길로 갈 때 혼자 불편한 길을 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이 쌓여 한 사람의 신용이 됩니다. 금융에서 말하는 신용이 아니라 인생의 신용입니다. 이 신용은 통장에 바로 찍히지 않지만 어느 순간 기회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나는 젊은 시절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몇 번이나 포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아까웠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나 자신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선택들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나를 믿고 다시 찾아오는 사람들,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파트너들,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신뢰의 관계들, 이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이 있었기에 위기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회장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자리가 높아도 거울 앞에 섰을 때 고개를 돌리게 되는 삶이라면 그 성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 선택을 한 나를 10년 뒤에 나는 존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선택을 걸러냅니다. 단기적 이익은 사라지고 장기적 기준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있는 사람은 유행과 비교에 덜 흔들립니다. 지금 우리는 비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의 속도, 남의 성과, 남의 자산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남보다 느린 것 같아 조급해지고 남보다 적게 번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나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크기보다 밀도가 중요하다고. 인생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동시에 출발해 같은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경기가 아닙니다. 각자 다른 출발점에서 다른 조건으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걷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남의 속도를 내 기준으로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중년이라면 혹은 노년의 문턱에 서 있다면 이 질문을 꼭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돈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돈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가 됩니다. 나는 인생의 후반전에서야 이 사실을 또렷이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끝까지 기준을 지키고 끝까지 자신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다면 먼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정하십시오. 그 기준이 정해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나답게 살았다.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인생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며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나는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내며 사람을 갈라놓는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어떤 길에서 언제 내릴 줄 아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지금도 내 인생을 관통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지나 여기까지 온 지금 나는 그 문장 뒤에 한 문장을 더 붙이고 싶습니다. 내릴 줄 아는 사람만이 다시 탈 자격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 잘못한 기차에서 내리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 같고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도 자리에만 앉아 있습니다. 그 자리는 점점 불편해지고 몸은 굳고 생각은 좁아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인생 전체가 그 잘못된 노선에 맞춰 굳어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습관이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내려야 할 곳에서 내리지 못하면 다음 기차는 영영 탈 수 없습니다. 나는 용접을 배우던 시절에도 고시를 꿈꾸던 시절에도 사업을 하며 수없이 방향을 틀어야 했던 순간에도 늘 두려웠습니다. 확신이 있어서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길이 아니라는 신호만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고 시간이 흐르지 않고 나 자신이 점점 말라가는 느낌.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려온다는 것은 아무 준비 없이 뛰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내려오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다음에는 어떤 기준으로 탈 것인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려올 때마다 반드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길에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못 본 것은 무엇인가? 다음에는 어떤 질문을 먼저 던질 것인가? 이 정리가 없으면 내려온 경험은 상처로만 남습니다. 그러나 정리가 있으면 그 경험은 방향 감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느냐를 묻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아온 부자들은 무엇을 더 하지 않을지를 먼저 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일,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게 만드는 목표.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내려놓음 덕분에 에너지가 비었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기회가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지금 어딘가에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탄 기차, 안정적이라고 해서 오른 자리, 이제 와서 내리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붙잡고 있는 선택. 만약 마음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올라온다면 그 질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길 끝에 있는 나는 내가 존중할 수 있는 모습인가? 내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거창한 성공 공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삶의 태도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를 남에게 맡기지 말 것이노. 잘못 탔다고 느끼면 늦기 전에 내릴 것, 내린 자리에서 배운 것을 정리할 것다. 그리고 다시 탈 때는 기준을 가지고 탈 거든.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얼마나 가졌든 얼마나 늦었다고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인생의 기차는 생각보다 자주 옵니다. 다만 내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기회가
내려본 사람의 눈에는 또렷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한 번의 용기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처음부터 완벽한 선택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잘못 타보고 여러 번 내려보고 그 과정에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 기준이 쌓여 삶이 되고 삶이 쌓여 돈과 신뢰와 의미가 함께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신이 탄 기차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려올 용기를 낼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다음 역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